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제사부 8월달이 들어왔는데 시장도 좀 재미가 없고 날씨도 비 왔다가 뜨거웠다가 다시 태풍 왔다가 정신이 없는 이런 상황 쪽에서 시장도 태풍이 오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오묘한 시장, 이런 때는 또 구세주가 필요하십니다. 네, 그럴 때 저희를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실 윤석천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 더위에? 뭐 저는 그럭저럭 예, 그럭저럭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구세주 막 이러고 하니까요. 너무 제가- 과찬이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아이, 자주 나오는 것 같아 야, 내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예. 섹터가 변동이 크고 예. 어려워질 때마다 그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 한마디가 좀 도움이 많이 되시기 때문에 예. 또 오늘도 모셨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오늘도 어쨌든 뭐 불러주시면 저는 감사한 일인데. 네. 예. 또 이제 불러주시는데 너무 스케줄이 바쁘셔서 못 뵐까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니신가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한가한 사람입니다. 예. 그럼 다음 주도 예. 언제든지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날씨도 그렇긴 하지만 요즘 시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8월달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8월달 들어서면서 사실 좀 안 좋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뭐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론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왜 8월달에 이렇게 시장이 빌빌거리냐. 8월달이면 팔팔해야죠. 네, 팔팔해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네. 빌빌거린단 말입니다. 네. 근데 제가 가장 그런 대로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론이 하나가 있는데 네. 사람들이 놀면은 네. 좀 생각이 많아져요. 휴가 시즌 맞춰서 이게 보통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도 블랙 몬데이라서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말을 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주말에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아. 야, 이거 연준이 금리 인상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물가가 또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가령 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야, 이거 뭐 진짜 너무 이거 오버슈팅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등등등. 그다음에 네. 뭐 M 머시기 에서 네.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는데 뭐 네. 15일 내로 뭐 포스코홀딩스가 뭐 폭락할 거다 뭐 이런 모건 스탠리요? 네, 모건 스탠리가. 저희는 예. 저격합니다. 예. 이런 이제- 놈 예.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이 쉴 때는 네. 생각보다 네.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보다도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평상시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그렇죠. 심리적으로 좀 보는 사람들이 뭐 그런 의견을 좀 내비칩니다. 네. 저도 거기에서는 좀 일정 부분 좀 동의를 해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휴가를 떠나면서 사실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으면은 그걸 별로 생각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에이 뭐 이런 김에 그냥 정리하고 뭐 좀 다음 기회를 보지 뭐 이런 네.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네. 8월달 시장이 별로 그렇게 썩 재미가 있는 시장은 아니다. 그게 네. 뭐 역사적인 어떤 데이터로 나오는 거니까 네.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여파가 8월달을 작용하고 있다. 네네네.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 네. 1년 중에서 가장 수익률 안 좋은 달이 9월달이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9월달이죠. 예. 그럼 8월, 9월 여파가 그대로 저희 통계와 비슷하게 같이 맞춰질까요? 글쎄요, 그거는 뭐 누구도 장담은 못 하는데 네. 사실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뭐 그것도 사실은 이번에는 거의 뭐 맞아 떨어진 거고요. 그렇죠. 예. 뭐 그다음에 8월달에는 그래도 수익이 조금 나긴 나지만은 네. 주식시장이 좀 별로 안 좋다, 썩 안 좋다라는 격언들이 현재 이제 뭐 8월 이제 초순이지만은 네. 여기까지는 어쨌든 들어맞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휴가 가기 전에 네네네. 주식 한번 쫙 끌어올렸다가 그렇죠. 가면서 다 정리하고 예, 갔다 와서 예. 8월달 휴가 갔다 오고 이제 9월달에 좀 많이 빠졌으니까 해볼까? 그렇죠. 이런 심정으로 보니까 10월달은 또 엄청 좋더라고요. 10월달은 굉장히 좋죠. 네. 10월달에는. 그러면 다 갔다 왔으니까 자 이제 시작하자. 예. 10월달에 빡. 예. 네. 9월달 안 좋아도 됩니다. 10월달만 폭등 나오면 물론 그렇죠. 네. 그러면 뭔가 예. 위안할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네. 우리들이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올라가는 날보다는 빌빌거리고 내려가는 날이 사실은 많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올라가는 날도 단 며칠 정도.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있으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절대로 포지션을 완전히 정산하지 말아라라는 네. 이유가 사실은 그런 아주 며칠 폭등하는 네. 그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그렇죠. 사실 1년 수익률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보장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들이 일종의 이제 주식시장의 선지자들이 하시는 분들의 말씀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시장이 맨날 오르면 좋겠지만은 네. 시장이라는 건 언제든지 조정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 또 어떤 때는 수급에 굉장히 끌고 가다가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폭등하다가 네. 그렇게 해서 올라간 시장은 또 폭락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렇죠. 폭락이라는 개념들 네. 뭐 이런 것들도 가끔가다 나타나죠. 그러다가 이제 펀더멘탈이 이거 진짜 괜찮고 네. 그러면서 다시 펀더멘탈이 어떻게 보게 되면 리딩하는 네. 그런 시장이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반복이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주식시장을 갖다가 들어와 가지고 주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일단 공부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공부라는 건 뭐냐면 딴 게 아니거든요. 네. 어떤 기업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일까? 그거를 자꾸 상상하고 네. 어느 정도는 건 상상의 영역이라고밖에는 얘기를 못 하죠. 맞습니다. 그 지금의 기존의 실적, 그다음에 앞으로의 추정 실적 가지고 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네. 이 기업의 주가는 대체 얼마일까라는 걸 다 상상을 하는 거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그 신념의 내재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깊은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가치는 이 정도야. 그러면 나는 그때까지는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런 공부가 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이 급락을 하면 이거 무슨 일을 한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상투자한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던져야지. 그리고 던지고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유튜브 계속 찾아다니고 예, 그렇죠. 예, 네이버 예, 종목 토론방 가면서 울고 웃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 계좌는 빈 깡통이 되기가 일쑤이니까. 그렇죠. 우리들이 그 공부를 갖다가 학교 다닐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네. 보게 되면은 돈 공부가 사실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 더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네. 뭐 영어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 공부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네. 이 휴가철에 사실은 그래서 좋은 책도 몇 권 좀 읽고 네. 좀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영어 공부하면 안 되나요? 영어 공부도 좋죠. 예. 요즘 보면은 다 기술 얘기 나오면은 예.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영어 못하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8월 달은 좀 차익 매물의 계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일단 슬기롭게 잘 버텨가자라고 우리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평론가님 매시면 네. 네, 저희가 또 꼭 해야 되는 네.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서울경제TV를 2차 전지 섹터의 조회수를 확 끌어올려주신 우리 평론가님의 예. 또 뷰가 궁금하기 때문에 예. 또 그 사이에 뭐 바뀐 거 없나 예. 이런 것들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요즘 보니까 그래도 한때 그 에코프로 BM 네, 이 네. 종목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또 그렇게 올라가다가 또 쭉 밀렸다가 네, 지금 네. 변동성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예.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그 다음 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8월 11일 가게 되면 네. 또 오전 중에 MSCI 리뷰 발표가 나올 거고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 또한 수급 이슈와 관련된 중요한 네, 네, 네. 얘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혹시 그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MSCI 리뷰가 네. 이제 들어오면서 만약에 편입이 된다. 네. 그러면 이제 8월 달의 동향과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네. 변동성이 그래도 요 며칠은 그래도 조금 잦아들기는 했지만은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건데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좀 큰 그림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 네, 큰 그림이요. 요즘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굉장히 뜨죠. 그렇습니다. 어. 예. 일라이릴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예.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당뇨병 치료제인데 그게 뭐 비만 치료제랑 해서 그게 뭐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는데 네, 그 회사 2분기 우리가 실적을 내가 좀 봤어요. 네, 2분기 실적을 보니까 10조입니다. 매출이. 매출이 2분기에 10조, 예, 매출이 10조고요. 네. EPS가 2.11달러예요. 네. 근데 포스코홀딩스 2분기 매출이 얼마일까요? 어, 20조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20조 정도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하시는 예, 거죠? 예, 매출. EPS. 네, 예, EPS. 그러면은 9,256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뭐 이제 1,300원 나누기 하게 되면 그렇죠? 네, 뭐 한 와우. 7불? 네, 그렇죠? 네, 그럼 매출도 2배. 네, EPS도 몇 배야. 네. 근데 시총을 볼까요? 일라일리 시총 시총이 650조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650조 정도 돼요. 네, 근데 포스코홀딩스 얼마죠? 50조예요. 네. 50조에 불과한데도 15일 내로 이거 폭락한다고 모건 스탠리가 그런 아,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역시 저격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네, 평론가님. 이게 네, 이게 사실은 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두 회사를 갖다가 이제 단순 비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는데 네. 지금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뛰는 거는 기존에 이제 다른 제약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비만 치료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비만 치료제가 2030년까지 얼마나 커질까요? 시장의 대충 규모로 보게 되면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봅니다. 100조 원 정도 100조 시장 원이요? 규모를 봐요. 네. 네. 근데 배터리 저번에 얘기했어요. 전기차 네. 2029년까지 1.5조 달러예요. 그중에 배터리 부분만 따라 놓고 보게 되면 한 1조 달러 정도 될 네. 겁니다. 네. 10배 규모예요. 10배 규모. 네. 그럼 포스코홀딩스가 일라일릴리보다 성장성이 뒤지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CAGR로 놓고 봐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일라일릴리가 그 시장 전체를 먹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네. 포스코홀딩스 세계 3대 업체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뭐 규모나 성장성 측면에서 과연 뒤지는 거냐. 그 다음에 현재 실적이 그럼 과연 포스코홀딩스가 일라일릴리보다 못한 거냐. 네. 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네. 아니 배터리 업체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어떤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박한 밸리에이션을 하는 거냐. 네. 그리고 진짜 현재 그 주가가 네. 그렇게 과도하게 높은 거냐. 네.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예, 예. 예, 예. 이런 분석은 처음 들었습니다. 예. 가만 보면 일라일릴리를 저격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예. 네. 아, 자세한 건 모건 스탠리 일로 와봐. 이거 지금 하시는 거죠? 예. 그것도 그렇고요. 예, 사실 예. 우리들 스스로도 네. 우리나라 기업에 갖고 있는 어떤 내재적 역량에 대해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게 비만 치료제도 세상을 바꾸지만 네.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게 뭐예요? 더 크게 바꾸는 게 지금 배터리 부분에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 세상의 변화를 갖다가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스스로서 한 번씩들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 어.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박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냐. 네.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일라일릴리를 보면서 네. 느낀 하나의 어떤 짧은 생각? 야. 짧은 생각이지만은 짧지만- 저는 제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그다음에 참 질문이 본 질문이 어우, 뭐였죠? 지금 제가 깜빡했습니다. 툭 죄송합니다. 빠져가지고 예. 질문 내용을 저도 까먹고 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거 아주 예. 참신한 예. 비교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 에코프로와 MSCI 편입 예. 네. 예. 네. 11일 날 이제 뭐 거의 100%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뭐 우리나라 증권사들에서는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자금 규모를 볼 때 네. 대충 뭐 증권사 리포트마다 약간씩 다른데 1조 달러에서 한 1조 7천억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 원. 1조 원에서 네. 1조 7천억 원 네. 정도 1조 되는 달러면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사야 자꾸 됩니다. 예. 일라일릴리 자꾸 얘기하다가 네. 조 달러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한 1조 원에서 1조 7천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냐? 외국인들이 6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순매수한 금액이 에코프로 순매수 금액이 1조 한 1천억 정도 된다라고 해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이 공모주 청산도 같이 있겠죠. 네, 그게 이제 뭐 네. 자기들이 쇼 커버링 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쇼 스퀴즈를 갖다가 유발시키고 막 했던 것들. 네. 그럼 어쨌든 뭐 순매수 금액으로 잡히는 것들이니까 네. 그게 그 정도 규모의 돈이 새롭게 이 시장으로 그러니까 에코프로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이게 과연 작은 돈이냐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다시 한번 우리들이 얼마 전에 그 7월 달 정도에 봤던 7월 26일입니다. 그런 어떤 그 전에 봤던 그 어떤 폭등 양상들 네. 이런 것들도 뭐 생각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물론 생각에 뭐 따라서. 네. 때에 따라서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네. 다만 이제 그때와 한 지금이랑은 좀 다른 점은 네. 사실은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돌격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뒤를 안 보고 돌격 앞으로 가 있던 때였고 이것만이 내 삶의 정답이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뒤도 좀 돌아보시면서 네. 여러 가지를 갖다 생각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과거 같은 어떤 폭등 양상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수급으로 볼 때는 상당한 정도의 어떤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수급적인 얘기를 할 때 또 저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죠. 네네네. 공매도. 네네. 예. 공매도 같은 경우가 보니까 지금 추이가 네.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이때 한번 울면서 집에 갔던 사람들. 예. 그래서 아우 청산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되게
유명 미국의 헤지펀드 하나가 예. 손실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네. 뭐 홍콩 계약 하나는 뭐 완전히 뭐 망했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예. 나오면서 지금 기준으로는 다시 이제 공매도가 확 줄었다가 네네네. 다시 공매도가 슬슬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9천억 원 정도 됐죠. 그렇습니다. 9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다는 얘기는 그럼 이번에 이들도 그러면 MSCI 리뷰 이거 편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큰 변화 없이 나는 어차피 내 단가는 뭐 110만 원, 120만 원대 여기서 공매도를 칠 거니까 네네네. 늘어나는 것도 어떤 뭐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MSCI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걸 보면서 그대로 또 공매도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은 네. 그 롱숏 펀드 일종의 이제 롱숏 동시에 이제 포지션을 이제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하나의 어떤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것만이 전문적으로 그것만 해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진짜 엄청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그렇죠. 그 과거의 그 경험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 정도면 그냥 공매도해도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의 경험으로는 뭐 어느 정도 공매도 대비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았고 어느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그 수익 어떤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공매도 네. 세력들에.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근의 경험으로도 이거 봐라. 이거 진짜 된다라는 어떤 자신감들이 또 한 번 있겠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변수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갈 거냐 아니면 수급적인 상황으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결국 거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힘이 가세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 다시 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우리들이 그 7월 달에 이제 그 2차 전지주들이 폭등할 때처럼 네. 얼마나 다시 뭉칠 수 있느냐에 의해서 네. 지금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쪽에 그 MSCI 어떤 편입으로 인한 네. 어떤 그 가격 어떤 등락의 양상, 네. 가격 오름의 양상 자체가 네. 거기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매수세와 또 뭐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MSCI에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과 자금과 맞물려 지게 되면 그렇죠.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생각을 합니다. 하시는 거.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핵심 키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개인들의 어떤 그 참여, 네. 그러니까 개인들의 어떤 응집력 응집력 자체가 네. 사실은 뭐 우리들이 지난번에도 경험해 왔듯이 네. 주가의 어떤 오름세를 어느 정도 결정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개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보면은 네. 사실은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한 오버슈팅 구간이 대충 어느 정도라는 게 일종의 이제 앵커링 효과가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가령 뭐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원이 넘어가면은 네. 이거 이제 지금은 이제 오버슈팅 국면이다. 그걸 시장이 보여줬었죠. 그걸 예. 시장이 보여준 거고. 네. 그런 경험들이 이제 개인들한테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경험들 자체도 생각보다는 좀 오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다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뭐 차익 실현이라든지 뭐 이런 네. 물량들이 어느 정도 쏟아질 수가 있는 것들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어떤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그렇지만은 네. 과거와 같은 어떤 폭등 양상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게 과하게 어떤 시장에 어떤 큰 변동할 거라고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큰 차라리 그냥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예약된 패시브 자금 들어올 거고.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그거 맞춰서 또 공매도 하는 사람들도 들어올 텐데 네. 세력들도 들어올 텐데 예. 그렇죠. 그런 쪽에서 약간 균형도 맞을 수 있겠지만 네, 거기서 이제 개인들이 또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도 그렇죠. 네, 혹시 그럼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날 보면은 7월 26일 날 어떤 큰 변혁이 나온 게 거래가 이제 거래량이지만 거래 네. 대금 같은 경우는 이날 거의 가격도 높다 보니까 폭증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가가 고점을 만들면서 거래 대금이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이상이 되기 시작해야 그 고점대를 넘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게 그때 나왔던 고점대는 이제 지금 나오는 거래 대금이 그만큼 충분히 커버가 되지 못하게 되면 일단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앵커링 효과라는 게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뭐 단내림 효과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여기 닻이 내려져 있다. 네, 그렇죠. 닻이 내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 가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가 네. 사실은 오버슈팅 국면이다. 네.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네. 그런 걸 갖다 그걸 뚫으려고 하면은 그럼 결국은 뭐가 있느냐. 네. 결국은 우리들이 실적들이 그 늘어나는 모습들이 쭉쭉쭉쭉 보여주고 네.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의 어떤 실적들이 그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뭐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하면 거대 셀업체와의 계약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아니면은 뭐 어디 광산을 갖다가 광산을 맺고. 광산을 갖다가 계약했다거나 네. 뭐 이런 어떤 모멘텀들이 기재가 좀 되고 그러면은 네. 그거는 뭐 얼마든지 그 이상도 갈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네네네. 네. 지난번에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벌써 밝혀주셨듯이 네. 나도 샀다라고 네.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동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주감에서 사셨습니까? 저는 조금씩 사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아까 가격이 얘기했지만 좀 흔들리면 조금씩 사고 있다. 가격이 흔들리면 조금씩 사고 있는 거고요. 네. 대신 주식시장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서 네. 자기의 현금 비중을 갖다가 항상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죠. 뭐 제가 아니라 네. 주식시장의 선지자분들이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네. 조정이 와요. 조정이 왔는데 여기서 급락을 하는 것들은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은 주식들은 그야말로 시조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뷰는 네.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뷰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그 좋은 그다음에 제가 뭐 저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위대한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그렇죠. 썼는데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그걸 과장이라고 들으실지 모르지만 네. 저는 그게 그렇게 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은 미래를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 네. 그보다 지금 뭐 가령 뭐 지금 그 내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이 50% 정도밖에 안 왔어. 네. 그거 아니면 지금 생각해도 한 60% 정도야. 그러면은 그거 담을 수 있다는 얘기죠. 조금씩 조정 오면 또 담고요. 조정 오면 또 담고요.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걸 갖다가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트레이딩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제가 여기 나와서 항상 하는 얘기는 그걸 갖다가 주안점으로 들으셔야 돼요. 적어도 중장기적 안목으로 다른 말로 하면 최소한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어떤 시간을 두고서 사실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들, 가령 뭐 주식이라는 거는 그 단기적으로 놓고 보기에는 굉장히 급등락이 강할 수도 있고 변동성이 굉장히 강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는 그 거래법이라는 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그런 거래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요. 또 알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가만 조정 보이면 계속 모아가겠다. 주가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밸류에이션보다 낮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현금 여력이 있으면은 그걸 담는 게 사실은 올바른 투자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이 없어 문제지. 돈이 없어서 문제죠. 또는 우리 또 평론가님께서 열심히 나오시니까 우리 서울경제 TV PD님께서 출연료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겠지만 지금도 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모건스탠이 네가 틀렸다.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포스코홀딩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 하나는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시장에서 신용잔고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 코스피 쪽의 신용잔고가 좀 많이 늘어나요. 예전 같았으면 코스닥이 많이 늘어날 텐데 코스피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쪽의 중심이 포스코홀딩스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런 영향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다 묶여 있으니까 이쪽을 좀 더 활발하게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쪽,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신용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걸 갖다가 옹호하거나 뭐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닌데 이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리는 있어요. 왜 그러면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공매도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쇼커버링에 의한 숏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그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선 자체가 에코프로에서 지금 포스코홀딩스로 옮겨가고 있다. 서서히. 그러니까 개인과 공매도사례과의 어떤 대결이 사실은 포스코홀딩스에서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벌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초전의 어떤 상태가 사실은 포스코홀딩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뭐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트레이닝 관점에서 그걸 갖다가 좋다 나쁘다라고 내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은 아닌 거고요. 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이런 프로에 나와서 항상 하는 얘기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을 쓰는 걸 갖다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네. 만약에 공매도 세력들이 진짜로 맘먹고 저번 때처럼 네. 뭐 그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은 연합을 해서 진짜 강하게 밀어버린다라고 한다면은 네. 글쎄요. 주가 자체가 네. 사실은 단기적으로 뭐 어느 정도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신용을 만약에 많이 썼다 그러면은 반대매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포스코홀딩스가 그렇다 그래서 뭐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올라가는 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약간 잘못하게 되면 저희가 마음이 급해질까 봐. 네, 그렇죠. 예, 이거에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게 네. 제가 이제 신용을 쓰는 사람들이 그 항상 그 단점이 뭐냐면은 네. 트레이딩이 암만 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엉덩이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쉽게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그걸 갖다 좋다 나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래 방식은 아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봤고요. 네. 예, 그래도 평론가님 말씀은 그냥 산업은 여전히 네.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산업을 큰 그림을 보자. 네. 여기 포인트를 또 맞추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뭐 내일 조만간 있을 MSCI 뭐 그 관련된 이벤트는 네. 그냥 지나가게 두는 걸로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2차 전지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요즘 또 하나의 뜨거운 섹터 중에 하나가 우리 평론가님 잠깐 언급도 하셨지만 네네. 일라이 릴리, 네네. 네, 노보노디스크. 네. 예, 처음에 이런 회사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니 무슨 디스크면은 어디 뭐 척추 질환 회사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네, 이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핫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뜨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제약 바이오주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요즘에 그 제약 바이오주의 강한 변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발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노보노 디스크. 저도 맨 처음에는 무슨 디스크 척추 질환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네. 일종의 이제 비만 치료제죠. 그렇습니다. 예. 비만 치료제 회사였고. 네. 그다음에 뭐 일라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인데 그게 이제 비만에도 좀 효과가 있다. 네. 그다음에 뭐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도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두 회사 같은 경우가 실적들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 네, 실적이 좋고 거기다가 신약 개발까지. 신약 개발까지 나온 거니까 그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이제 폭등하는 양상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보노디스크가 그 덴마크 회사인데 그 회사의 시총이 한 550조 정도 되니까. 네. 그다음에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유명한 회사죠. 그렇죠. 그 회사의 시총이 한 650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시총이 뭐 어제 그제죠. 어제 그제 두 회사의 시총이 한 80조 원 하루에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 80조 원 는 게 사실은 그 비만 치료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체 그런 거 시장 규모가 얼마인데 그러느냐. 네. 국제 그 연구기관에서 추산하기는 2030년까지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달러. 우리나라로 한 100조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시총이 두 회사의 시총이 뭐 80조 정도씩 늘었다고 그러니까 야, 참 미국에 있는 시장 자체가 참 진짜 좋긴 좋구나. 우리나라 국장은 이렇게 박한데. 그렇죠. 돈이 세계의 돈이 몰리는 시장은 그래서 좋긴 좋다. 뭐 이런 만약에 됩니다. 에코프로가 여기 상장돼 있었다면 미국에 상장돼 있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당연하죠. 뭐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가 됐든 뭐 포스코 홀딩스가 됐든 이전하면 안 될까요? 예? 이전에만 아니면 코스피랑 나스닥을 통합. 네. 아무튼 재밸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이랬습니다. 거기다 이제 또 하나의 요소는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제약사들 같은 경우도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 실적이 괜찮게 나왔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한미아톰이라든지 종근당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 일반의 관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또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뭐 좀 일정 부분 좀 소외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 뭐 이제 시장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 만약에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몇 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럼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도 임상실험 들어간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보니까 유한양행도 그렇고 한미약품도 있고 한미약품도 그렇죠. 네, 있다고는 하는데 네네네. 아직 워낙 그렇다고 지금 개발을 해서 임상 일상인가 그러다 보니까 네.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과연 그 빅파마들한테 등스 아래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네. 쪽에 회의감은 많은데 네네. 그러면 그런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상이 그러면 국내 업체들의 성과들 특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또 거기서 이제 그게 모자랄 테니까 네네. 일라일리에서 생산하는 GLP-1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호르몬이 모자랄 테니까 이거를 CMO 할 수 있는 업체가 또 한미약품이다. 이런 쪽으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확산돼서 국내 업체들한테도 어떤 변화가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더 계속 봐야 될까요? 저는 네. 섹터의 구분 없이 네.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올라가야 된다. 네. 올라가는 게 당연하고 네. 실제로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그 제약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뭐 그동안은 좀 관심을 좀 안 갖고 있다가 네. 이번 주제를 놓고서 좀 봤어요. 근데 네. 주식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최근에 좀 네. 많이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막 아까 말씀드린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중소형주 같은 경우들도 이제 탄력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올라가더라고요. 하죠. 예.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네. 사실은 뭐 우리가 그 바이오주로 해가지고 네. 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앞뜨거면서 이게 멀리 안 가고 저도 그랬습니다. 벌써 한 6, 7년 전에 또 이게 그때가 약간 그랬었죠. 지금의 생각하는 2차 전지 느낌처럼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열심히 매매했다가 지금 2차 전지는 그나마 나아요. 그때는 했다가 무너질 때 보니까 와 이거는 뭐 거의 누가 먼저 도망치느냐 이런 느낌으로 빠지다 보니까 그때 천국도 맛봤지만 지옥도 빠르게 맛봤던 이런 쪽이죠.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모든 것들은 실적이 얘기를 해주는 거다. 네. 물론 바이오 회사라는 게 사실은 그 실적을 갖다가 추정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죠. 네. 말은 무성하고 네. 뭐 어떤 것들은 개발한다라고 말은 무성하지만은 그렇죠. 그게 진짜로 임상까지 전부 다 끝나서 부작용이 없고 FDA 허가를 득하고 하는 것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실은 어떤 지난한 세월이 사실은 걸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막연하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희망해서 주식을 사는 것들은 굉장히 그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자꾸 합니다. 네. 모든 새롭게 개발한 어떤 신기술, 네. 그 신약 같은 것도 일종의 신기술 아닙니까? 네.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게 되면은 그 성장성에 기반을 해서 사람들이 광기에 어려서 그걸 사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그 일종의 이제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보통 우리들이 얘기하는데 네.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일종의 어떤 수익 모델이 있는 거냐,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러면서 주식은 그때부터 다시 폭락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이 나중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그 회사는 이제 성장 가도를 갖다가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일종의 그 신약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위치, 위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015년, 16년도 이후에 이번에 한번 골짜기 건넜고 이번에 또 부각 받는다고 해도 또 골짜기를 건너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가령 뭐 비만 치료제라고 일종의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과연 개발이 됐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이제 텀시트도 일종의 받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뭐 기술 계약이 이전에 그 단계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 계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란 얘기거든요. 기대감이죠. 기대감이죠. 그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선점해가지고 기다리는 것들. 그다음에 올라가면 팔고 나오는 것들. 이런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주식이 그렇게 굉장히 급등했던 주식들이 굉장히 급락을 해. 근데 이제 사실은 실적이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 다 눈에 가시화됐어. 계약도 이루어졌어.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사실은 그 단계에 들어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R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특히 우리나라 제약 시장만을 생각을 할 때, 바이오 시장만을 생각할 때 국내에서 암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큰 우리가 밸류를 갖다가 높게 쳐줄 만한 네. 그런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해외에서 얼마나 팔리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사들 같은 경우에는 빅파마와 얼마나 그 거래를 갖다가 완결 지었느냐가 중요할 거고. 네. 그다음에 뭐 AI 소프트 같은 경우 좀 있지 않습니까? 진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네. 그게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실제로 얼마나 팔리고 있는 거냐. 네. 그다음에 해외의 평가는 어떤 거냐.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바이오에 투자할 때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옥석가리 일을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진짜 공부를 이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머리 진짜 아파요, 머리가 이거. 너무 아프니까 네. 그 공부하기가 참 힘들죠. 용어 힘들- 자체도 뭐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한데 난해하고, 난해하고 예. 어렵고 한데 투입을 해서 들어간 만큼 네네 그렇죠. 그 시간과 비용을 들어가면서 공부한 만큼 네네 성과가 나오느냐. 그렇죠. 이것도 그것도 애매모호할 사실은 수가 있죠.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네. 시장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것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술이지만 제가 2차 전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진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네. 그렇지만 앞으로 3년을 볼 때는 괜찮은 회사니까 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네. 조정 나올 때 장기 투자할 수도 해도 뭐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의 어떤 기대감으로 이루어지는 네. 순전히 그 말만 무성한 네. 가령 뭐 MOU라든지 뭐 치료제의 뭐 임상 뭐 몇 상을 앞두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반드시 100% 성공한다는 뭐 개연성 네. 확률 자체도 제가 생각하기는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그게 설사 성공한다고 해서 네. 성공한다고 해서 세계 시장에서 과연 얼마만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느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예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네. 그 코로나 때 우리나라 백신 개발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신 개발을 했죠. 네. 그렇지만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저는 그런 경험들이 그런 어떤 경험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들한테 자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을 갖다가 과연 몇 퍼센트를 갖다가 우리나라가 했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섹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어떤 실적되고 성장성 있는 종목들을 하자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적으로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나마 이번에 실적 꾸준히 되는 종목으로 거론되는 종목이 하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네. 네. 이것도 보면은 한때 매출액 같은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요. 네, 분기 그렇죠. 매출도 그렇고 예. 한때 영업이익이 한 1,700억대 있다가 지금은 뭐 잠깐 3,000억대도 들어갔다가 네네네. 2,500억대 이런 식으로 확장이 계속 들어오고 네네네.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2년도에 레벨업했죠. 네네. 예, 거의 그 공장 네네. 3공장 넘어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3조 5천억, 네네. 내년에 4조, 네. 4조 7천억 네. 이렇게 매출이 올라오는 이런 회사들 네네. 이런 거는 장기 투자해볼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사실은 이 바이오 분야에서 그 요즘 ETF들이 출시 붐이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편입된 위주로 네. 장기 투자하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거기 비율대로 네, 예. 진짜 하이브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ETF 보면 편입 비율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편입 비율대로 네. 자신도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일단 우리나라의 이제 실적들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잘 나오고 있고요. 종근당 잘 나오고 있고 한미약품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추후 성장 동력이 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한번 해보시고 네.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운한 개구리 형식으로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네. 우리들이 높은 밸류를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 예. 언젠가는 세계 시장을 갖다가 좀 퍼져나가야 되는 거고 거기를 또 장악할 만한 가능성 있는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네. 뭐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네. 그게 뭐 바이오 분야가 됐든 아니면 반도체 분야가 됐든 네.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거기에 음. 장기 투자하는 건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일단 결론적으로는 바이오 쪽은 해보고 싶은데 평론가님 얘기를 잠깐 말씀드려 보게 되면 나는 집중하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네. 네, 나는 안 하겠다 같은 느낌 같고요. 예, 만약에 제가 갑자기 네. 100만 원을 드리면 네네. 물론 제 돈은 아닙니다. 피디님 네.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예, 드리면 예. 예, 평론가님은 바이오 쪽의 종목들 찾으실 것 같진 않으시고 네. 에코프로를 또 조정 나올 때 사실 준비하실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었습니다. 예, 저는 예.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제 1등 기업이 네. 세계 1등 기업이 될 만한 음. 그 섹터가 네. 과연 우리나라에 뭐가 있느냐라는 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이 왜 1등이겠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네.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등 아니겠어요. 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네. 그래서 그 밸류를 받는 거고요. 네.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세계 1, 2등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뭐가 있느냐. 그 섹터는 뭐가 있느냐. 네. 여기까지 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평론가님께서 우리나라에서 1, 2위 하고 있는 섹터가 글로벌 1, 2위 하고 있는 섹터가 네.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근접하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근접이 아니라 이것도 거의 대한민국이 1위죠. 네. 그쪽을 보면 조선. 네. 네. 조선의 조선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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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주 요즘 보면은 실적 발표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다 보니까 의외로 잘 나옵니다. 예, 잘 나오고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만큼 아니다. 한쪽도 얘기도 많고 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최근 들어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예, 그런 쪽에서 이런 분위기 쪽에 실적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약간 동력은 떨어져 보입니다.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조선주에 대한 우리 평론가님의 시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선 섹터에서는 뭐 슈퍼 세이클이 왔다. 뭐 네. 이런 식의 평가가 굉장히 많죠. 뭐 네. 슬롯 자체가 지금 비어 있는 슬롯 자체가 없으니까 네. 또 그 자체가 친환경 선박에 대한 요구들이 많고요. 네. 또 노후 선박 교체 시기, 그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LNG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들이 급증하면서 맞습니다. 사실은 뭐 사이클이 온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조성가 지수도 뭐 2007년 수준이죠. 뭐 173, 뭐 174 클락슨. 네.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2007년의 고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1999년인가 98년부터 아마 클락슨 지수가 발표되기. 그때가 네. 100이에요. 네. 2007년에 173 정도 됐어요. 맞습니다. 지금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 지났죠? 한 15년 지났죠? 그렇습니다. 15년 지났는데 이제 그 고점. 이제 그 네. 저기 수주 갖는 가격 자체가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다 어디로 갔냐 이거죠. 네. 이게 조선 사람이라는 게 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1, 2위 하는 것도 분명히 맞는 겁니다. 네. 근데 왜 우리가 1위 할까요? 왜? 우리가 왜 1위를 하는 걸까요? 이 조선에서. 선진국들이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안 합니다. 네. 왜 안 할까요? 이거. 돈이 안 돼서요? 돈이 안 되죠. 네. 우리나라 중국하고 싸워서 인건비라든지 네. 이런 것 쪽에서 원가 비율 자체를 갖다가 선진국들이 못 맞추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맞춘다는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뭐냐? 네. 다른 나라보다 싸게 만든다는 얘기. 싸게 만들고 싸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원가 비율 같은 경우가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조선 업장 자체가 가능성 있는 분야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그 국방에 소요되는 것들, 네. 가령 이제 뭐 군함이라든지 가령 뭐 잠수함이라든지 네. 이런 쪽은 마진이 어느 정도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캐나다에서도 뭐 캐나다 그 잠수함 사업 교체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80조 정도 규모가 되는 거고요. 크죠?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군함들 같은 경우도 한 7조 정도 규모로 수주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쪽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군함이라든지 네. 뭐 이쪽에 대해서 좀 잠수함이라든지 이쪽에 노하고 있는 조선 업체들 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마진이 보장이 되니까 네. 사실은 그쪽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보다도 탄력을 받아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일반적인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네. 원자재가 원가율 자체가 어떤 때는 105%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따진 말을 해서 역마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많이 생기죠, 그쪽은. 해양 플랜트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수주 전체 그 수주 규모로 놓고 보게 되면은 세계 1, 2등을 하지만은 네. 거기 영업이익을 보란 얘기죠. 영업이익이 대체 도대체 네. 얼마나 내고 있는가. 그다음에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는 얘기입니다. 상선 같은 경우가 네. 원가물이 올랐어. 네. 그러니까 발주업체, 그러니까 뭐 그리스의 뭐 선주들이겠죠. 네. 야, 우리 좀 올려줘야 돼. 이거 후판 가격도 이렇게 오르고 네. 인건비도 오르는데, 그 걔네들이 올려주나요? 안 올려줍니다. 근데 계약 금액이 있는데. 예, 예. 계약 금액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사실은 뭐 두 가지로 분류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조선이 이제 슈퍼 사이클로 왔으니까 앞으로 탄력을 받아서 네. 뭐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데 제안은 그래서 이 조선업에 대해서는 네. 그런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예. 내용들을 잠깐 또
짚어보게 되면 네네. 수주는 많이 받고 이제 신주 성과지수 좋아서 괜찮은데 네네네. 이게 그러면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았다 보니까 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 그렇죠. 중간에 후판 가격들이나 이런 그렇죠.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계속 예, 계속해서 올라가는 들어오기 시작하게 거니까요. 되면 예, 예. 그만큼의 수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도 수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인건비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뭐 이 조선소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이게 중후장대, 전통적인 완전히 중후장대 산업이고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용적금들이 없으니까 해외에서 사람들 들여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해외 인력을 갖다 충원해서 하는 건데 그게 글쎄요.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이 보장이 될지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인 상황인 거고요.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군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수주의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이제 좀 집중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특화된 쪽 특화된 보시는 쪽으로는 네. 생각보다는 훨씬 괜찮을 수도 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면 특화된 쪽 하나가 딱 생각나네요. 네. 하나오션 혹시 예.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럼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조선업종을 만약에 투자하라고 아까 그 드렸던 100만 원을 PD님한테 다시 들어와서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 사시겠네요? 네, 저는 하나오션은 그 H 종목을 갖다가 삽니다. 많이 꺼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대신 얘기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군함 쪽 아니면 약간 특화된 쪽에서 성과가 더 이 회사 또 MSCI 이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네, 거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회사 자체가 사실은 방산 쪽에 좀 특화된 맞습니다. 쪽이니까 네. 그쪽에 어떤 수직 계열화라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제가 알기는 레이더 쪽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어떤 개발을 갖다가 이미 완료한 줄로 알고 있고요. 네. 뭐 그쪽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탄탄하다 뭐 이렇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쪽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인수한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인다. 그러면 같이 인수가 된 기자재 업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화 쪽으로 HSD 엔진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는 또 한화 쪽으로 갔습니다. 이것도 이 회사도 같이 그 비슷하게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엔진 회사인데요. 배의 심장. 뭐 이 회사가 뭐 그 세계 엔진 시장, 그러니까 선박 엔진 시장은 상당히 그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줄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2위인가 그렇습니다. 2위인가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쪽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상당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네, 고점 이런 대비해서 때는 사실은 뭐 조금씩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쪽에 기자재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조선 쪽에도 그럼 기자재 업종 같은 경우는 조선사가 잘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납품을 하는 여러 가지 엔진 부품도 있을 거고 들어가는 피팅 밸브 업체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선사가 잘 나가니까 조선주보다는 약간 그쪽을 보시는 거 이런 것도 저도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그걸 갖다 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몇 년 전에 생각해서 몇 년 전에 한번 투자했다가 쓴맛을 본 적이 있어요. 쓴맛을 쓴맛을 그래서 가불간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조선사와 이 기자재의 관계에서 지금 배터리와 셀업체의 관계만큼 그렇게 강력한 을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갖고 가는 관계. 가령 뭐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배터리 업체, 셀업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자기 발언을 갖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을이지만 이런 기자재 업체들과 조선소의 관계는 당시는 전형적인 가불의 관계가 아닌가. 따라서 뭐 야 가격 내려. 가령 뭐 이익이 정도 올라가면 뭐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납품 단가 내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는 그게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경험하다 보니까 쓴 맛을 보다 보니까 우리들이 소부장에서 제가 항상 그 관심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은 을이지만 강력한 을의 위치에 있는 소부장 업체가 아니면은 사실은 그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갖다가 완전히 담보할 수는 없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딱 너 아니면은 우리 딴 데 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똑같이 자동차 부품 쪽도 거의 비슷하게 보시겠네요.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 우리밖에 못해. 그다음에 우리가 경쟁력도 있고 훨씬 싸. 이런 어떤 정도의 어떤 기술적 진입 장벽.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우리나라들이 소부장의 업체들 중에서는 네. 그래야지 그 회사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은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항상 갑에 끌려다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예. 아, 우리 안 좋은데 이번에 단가 좀 깎자. 그렇죠. 그러면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갑이 휘두르는 대로 휘둘리면 휘두르는 대로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 을의 어떤 입장. 네. 그래서 뭐 갑이 좋아지면 당연히 을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보통 어떤 산업이 뭐 사이클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살까라고 하는데 무조건 다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마인드. 그래서 중소형주라도 소부장에서 예한이면 안 돼. 그렇죠. 이런 종목들. 네. 안 그러면 산업이 흔들릴 수 있어. 이런 쪽의 종목들을 사는 게 그렇죠. 좋겠다. 갑에 대해서 적어도 대등한 비즈니스 관계에서 계약 관계에 의해서 자기 반원을 할 수 있는 회사들, 네. 적어도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는 회사들에 대해를 갖다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요게 단순하게 지금 시작은 뭐 조선 쪽으로 시작했지만 네네. 이게 저희 대한민국의 산업 쪽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를 또 다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래서 소부장 전반적으로도 한마디로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 네네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금 전반적인 오늘 섹터들 쭉 네. 다뤄봤는데 네. 지금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네. 그냥 우리 평론가님은 돈 생기시면 이 업체 사시겠구나. 네. 2차 전지 사시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 계속 아마 계속 찾으실 거고 네네네. 업황에 대해서도 계속 누구보다 더 빠르게 얘기를 하실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경제사부에서는 이상한 변화가 들어온다. 또 가서 우리 평론가님 어깨를 덥석 잡고 알려주세요.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도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미묘한 변화가 왔을 땐 우리 딱 대기하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